세계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라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 낯선 나라라서 오늘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 점도 참 많은데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네. 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 처음에 2008년에 유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꽤 시간이 흐르셨네요. 네, 오신 지가. 벌써 17년째 그러네요. 한국에 살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네.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학생으로 왔을 때 이렇게 이럴 줄은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네. 5년짜리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마치고 다시 고향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인연이 저를 한국에 머물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는 제 2의 고향 같으시겠어요? 네, 제 한국이? 고향이. 올해는 이제 내년 되면 제가 한국에 사는 시간이 네. 고향에 산 시간보다 1년 더 많아지는.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네. 소개를 하자면 현재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현재 제가 국제 컨설팅 회사를 네네.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제 이제 거래버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를 좀 용이하게 도와주는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좀 낯설잖아요. 그쪽이랑 한국 기업들 일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 강사로 활동하고 법무부에서 외국인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120 다산콜재단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여러 네. 가지 그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늘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시네요. 그 개건 해설사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활동 중이신데 이게 외국인 최초시잖아요. 네네.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활동하시면서. 많습니다. 벌써 네.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네. 벌써 이제 이 6년 동안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를 제외하고 4개국어로 해설 활동을 하거든요. 와. 예를 들어 예. 외국의 네. 기관에서 한국에 초청을 하고 아니면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한국 역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요. 이번 단체는 예를 들어 터키어로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터키어를 해설을 해드리고. 터키어 하시고. 그렇죠. 러시아 필요하다. 그러면 러시아를 러시아어도 해드리고. 하시고. 아제르바이잔 필요하면 아제르바이잔.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였을 때는 영어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언어로 외국인들한테 한국 역사를 알리는 게 저는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일방적인 정보를 주기만 한다기보다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한국의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이 나중에 그 강북절 이야기도 하고요. 6.25 전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한국이 되었나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편의 그림을 본 것 같다,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 사람인 저도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의 역사를 아마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국 역사에 공부도 대해서도 많이 하고 제 생각에 공감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도 원래 전쟁이 난 국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전쟁이 났고 저도 난민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아픔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감되는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기도 훨씬 이제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달할 때도 그걸 내가 느끼면서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는 거랑 네, 정말 맞아요. 이해해서 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이제 한국인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헬은 너무너무 성숙해. 저 30대거든요. 근데 한국의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예. 저랑 너무너무 마음이 같으세요. 통하세요? 네, 통해요. 왜 그런가? 저는 20대, 30대 친구들도 있지만 네, 이제 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대 60대 세대가 네. 그 옛날에 한국 그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 겪으셨던 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분들이 라헬 씨가.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을 고치고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너무너무 공감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불과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나요? 근데 이야기를 잘하시긴 하시네요. 이게 쑥 빠져서 정말요? 예 듣게 되기는 하네요.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재미있게. 네. 예. 그 아제르바이잔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5개국어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어라든지 뭐 튀르키예어 저희가 잘 뭐 접할 기회가 없어서 네네. 그 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차이가 예. 아제르바이잔어랑 튀르키예어랑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터키어를 잘해요. 오. 그 대신 이제 터키어 사람들은 튀르키예에서는? 접하는 게 네네.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제가 터키 하면 터키인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소련에 속한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어릴 때부터 배우셨죠. 특히 제 세대는 러시아어를 기본적으로 다 배워야 했어요. 네. 요즘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제 세대는 다 러시아 잘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세계 언어가 탑재된 상태에서 와. 잘하고 나중에 우리는 영어를 무조건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네, 영어도 네, 배우고 네. 또 저는 전공이 한국어니까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 이렇게 해서 하시고, 5개 예.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니까 네. 요거를 러시아로 예, 할까요? 러시아어로 라드 파즈노코미츠. 어렵군요. 네.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tanıştığımızda şadam. 전혀 다른데요. 달라요. 튀르키예어는요? tanıştığımızda memnun oldum.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어하고 튀르키예어가 좀 비슷한 조금 비슷해요. 구석이 끝에 조금 달라요. 네, memnun 네, 네. oldum, şadam 이런 식으로 네.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재밌네요. 이게 언어 능력자이시기도 하고. 언어에 대한 제가 언어를 일단 좋아했어요. 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빨리 이제 또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신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예. 사람들은 언어 빨리 늘어요. 맞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일단 아제르바이잔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저는 바쿠 이야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 뭐 이야기도 차근차근 하고 풀어주시죠. 예. 네네. 일단 아제르바이잔 위치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럽과 아시아 딱 중간에 위치한 그렇죠.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실크로드 위에도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여러 나라 민족들이 같이 살다 그렇죠. 보니까 언어, 종교, 문화가 많이 퓨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가시면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도 보실 수 있고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아제르바이잔의 예시를 들어요. 그러네요. 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2024년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네.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네네. 네. 아제르바이잔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유럽과 아시아의 매력을 다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도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
아주 개방적인 분위기라면서요. 아주 개방적이에요. 네, 이슬람 국가지만. 네. 주 이슬람 종교는 권위- 이슬람이지만 네, 네. 사실은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살고 종교를 있고 또 네,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약간 유럽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 옷차림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다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석유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자원 네, 이야기.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말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라고 또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네. 왜 불일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190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한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에 속해 있었던 그 71년간의 기간 동안 네. 석유, 가스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석유, 가스는 빼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퍼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관광에서 ICT 산업, 농업 산업 등 네. 다양한 분야에서도 좀 활발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도 또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도 바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고향이 바쿠 수도가 아닙니다. 바쿠 아니세요? 제 고향은 바쿠가 아니에요. 바쿠는 아제르바이잔 수도고요. 그렇죠. 제 고향 가라바흐예요. 가라바흐의 고바드르라는 곳이에요. 네.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제 고향은 조금 아픈 역사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제가 4살 때 네.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고향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쿠로 우리 이주를 가게 됐는데 네. 실향민이 된 거죠. 그러네요. 같은 나라 안에서 실향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갔던 곳이 바쿠고 바쿠에서 제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오게 된 거예요. 네. 바쿠가 항구 도시죠? 네, 네. 항구라기보다는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카스피해거든요. 그 카스피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네. 네. 어. 호수랑 바다의 차이가 뭘까요? 짜고 그렇죠. 예, 또. 안 짜고 또요? 저 지금 시험 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바다랑 호수의 네.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염도가 바다는 그렇죠. 더 높고 네. 깊어야 돼요. 바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런데 이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염도는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 대신 강이 안 들어와요. 물이 꼬여 있는 거죠. 사실상 호수지만 이런 염도라든지 깊이 때문에 또 바다 동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해안에 있는 그 바다인데요. 네. 거기는 5개 국가가 경계를 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죠. 그렇군요. 자, 지난 8월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협정 체결하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계속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이유는 영토 문제였어요. 영토 이제 문제. 아제르바이잔이 아시다시피 이제 91년에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해방한 국가 중에 이제 아제르바이잔도 있었는데 그때 한참 나라가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또 엎친 듯 덮친 듯이 그때 그 전쟁이 난 거예요. 옆에 있는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을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아제르바이잔 땅의 20%를 그때 이제 침략하게 돼요. 그 후로부터 3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땅이 아르메니아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게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공화국까지 이제 설립하려고 하고 거기를 자신의 땅으로 이제 하려다가 나중에 세계의 그 어느 국가도 거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전쟁이 나면서 그 땅이 해방돼요. 네. 그 해방되고 아제르바이잔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난민이 아니게 돼요. 네. 하지만 올해 8월 달에 그 트럼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불러서 네.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은 조건이 이제 더 이상 99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기 뭐 이런 평화를 원하는 그런 협정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정상들이 이제 내린 결정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특히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네, 왜냐하면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는 더 이상 거는? 전쟁이 네. 없고 우리 자식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에 평화가 일단 오면 여러 가지로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코카소스 산맥 아시죠? 네네네. 코카소스 산맥에 위치한 세 개의 국가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네. 이 세 개의 국가 여행 상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네. 앞으로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아르메니아 가고 아르메니아 사람이 아제르바이잔 가고 이러면 교류도 있고. 교류가 네. 많아지면 당연히 이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잘 됐죠. 네. 이 평화협정 계기로 트럼프 루트가 생겼고 이 맞아요. 미국이 99년간 이제 독점 개발 관리하겠다. 네네. 근데 주변국에도 뭐 역시 뭐 많은 영향을 정말 미치게 많은 영향을 되겠네요. 미치고 또 네. 이런 루트가 생기면서 일단 이동이 쉬워지고 그렇죠.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역 자체의 경제 활성화가 더 빨라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네, 이제 이 평화 협정을 계기로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석유,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카스피의 유전을 기반으로 이제 남가스 해랑을 통해서 네. 유럽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스타트업들을 이제 약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네. ICT 산업, 농업, 관광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직항은 없잖아요. 아제르바이잔까지. 없습니다. 네. 한 15시간 정도 이제 경유해서 가실 수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라 추천하실 여행지는 어딜까요? 아제르바이잔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직항 없습니다. 네. 가려면 튀르키예를 거쳐서 가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거쳐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합치면 한 15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만약에 대기 시간이 중간에 길어지면 18시간 정도 걸려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가시면은 꼭 가셔야 되는 거 저는 일단 이체리시에라고 생각해요. 이체리시에가 이너시티라는 뜻인데요. 옛날 한국의 경복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옛날에 성벽이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성벽, 궁전이 그 안에 또 시르반샤 궁전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꼭 거기를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체리셰헤르. 맞아요. 네. 이체리셰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불의 사원 아테시게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조로아스트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로아스트교의 발생지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네. 거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이슬람이 오기 전에 불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가보시면 아직까지 그 사원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그 사원만 보도 사실은 왜 불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가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 하일랜드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일랜드 공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3개의 건물이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플레임 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어요. 네. 거기 밤에 되면요. 그 위에 불이 진짜로 타는 영상을 또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국기가 펄럭이는 영상도 틀어주시기도 하고 네. 참 멋있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꼭 거기도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이체리셰헤르 그리고 네. 불의 사원 아테시가흐. 아테시가 예.
하일랜드 공원 하일랜드 이렇게 공원. 추천을 해주셨어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좋은 계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지금쯤 가면 좋을까요? 10월? 좋아요. 지금 그래요? 4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네. 9월에서 11월 사이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은 우리도 사계절이 다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는 여름에 장맛비가 없어요. 장마가 오지 않고 아, 그렇군요. 약간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덜 습해요. 아, 바다가 건조하고. 바로 옆에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바쿠는도 네. 바람의 도시라고 불리거든요. 아. 그만큼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여름에도 많이 한국보다는 조금 참을 만한 그런 더위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겨울은 서울만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도 추운데 약간 서울보다는 눈이 좀 덜 오고 덜 추워요. 그 대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조금 조금, 추운 예, 건 느껴질 수가 불긴 하겠네요. 있습니다. 네. 4월에서 6월 사이는 딱 좋아요. 그때는 꽃이 많이 피고 온화한 날씨가 있어서 여행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손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손님이 거의 왕이다. 정말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으시면 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심지어 재워줘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친구 하나 두시면 네, 네. 아제르바이잔 여행이 참 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 생겼네요, 라힐 씨.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의 음식 문화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제르바이잔 음식은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 자연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 그 담백하겠군요. 그렇죠. 네, 소금이랑 그리고 그 후추 정도만 네. 간을 해주고 오. 나머지 향신료는 잘 안 써요. 그렇군요. 아제르바이잔 음식 중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네. 필로프라는 음식인데요. 플러프. 네, 필로프. 이 필로프는 뭐냐면 쌀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쌀이 한국에서 우리 먹는 이 찰밥이 아니라 네. 약간 나풀나풀 좀 날리는 네, 그런 아. 길쭉길쭉한 네, 한국에서 네, 네. 안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슷한 쌀을 이용해서 네. 고기랑 대추야자, 대추여자. 오. 이렇게 달콤한 것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음식은 사실 만들기 꽤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명절 아니면 예. 생일 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필로프 먹는 걸 꼭 필로프. 추천드리고 네. 또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구탑이라는 건데요. 구탑. 네, 구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기 구탑, 채소 구탑. 이제 고기 구탑은 정말 한국에 있는 만두 네. 있잖아요. 군만두. 군만두 느낌. 군만두인데 좀 커요. 네. 한국어 군만두는 작죠. 작지만 네, 네. 우리는 이렇게 한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 안에 고기를 이렇게 다져서 그 안에 넣고 채소도 그렇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기름에 굽지 않고요. 네. 쪄요. 아무것도 안 바른 냄비에다가 구워요. 그래서 바삭바삭해요. 그렇군요. 예. 플로프 구탑까지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맛깔나게 해주셔서 맞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네. 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네. 불의 땅, 한국은 저희 빛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서로 다른 불과 빛이 만나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나라 사이의 이어 협력 그리고 앞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저도 제 나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역할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라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